자, 이번에는 취득가액의 특수문제죠. 82페이지 취득가액의 특수문제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고가 매입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취득에는 시가의 30%까지의 초과금액은 의제기금이라고 해서 취득가액에 제외하는데 이미 61페이지 전수를 했고요.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고가로 매입하면 시가 초과액이 바로 부당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고. 이거는 135페이지 나중에 부당행위 소수를 해드리고요. 옆 페이지 양가로 2번 볼까요? 옆 페이지 양가로 2번 보시면 저가 매입이죠. 저가 매입은 일반적인 취득일 때는 실제로 저가로 산 것을 세법이 그대로 인정해주고 칭찬까지 해주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동그라미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면 이때만큼은 사자마자 시가 미달액을 바로 입금을 산입해버리고 이것도 22페이지 전수를 드렸습니다. 양가로 3번에 유형 고정자산 취득 시 구입한 강제매입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 강제로 원래 채권을 사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사가지고 구청 등에 가서 그 국가의 대장에다가 등기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 낼 때 국가가 우리한테 이 강제매입 채권이라고 해서 이 매입 채권까지 사게 하는데요. 동그라미 1번의 원칙 보시면 국공채의 실제 매입가액을 국공채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의 특례 보시면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면 또 이를 수용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주 2번에서 한번 볼게요. 주 2번 보시면 강제매입 채권이라고 해서 바로 사례로 내려가시면 A사는 건물을 1,000원을 취득하면서 7년 만기 국공채, 이게 액면이 100원이고 현재 가치가 지금 70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우리 일반 개인들은 자동차 사는데도 1,000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요 100원도 70원도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 차액인 30원만 포기해 버리거든요. 즉 국가에다가 30원을 더 내버리면 돼요. 즉 1,030원 주고 이 자동차를 건물을 사면 되는데 이 법인 사업자들은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요 액면 7년 만기 국공채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다시피 회계처리 케이스 1을 보시면 건물 1,000원에 현금 1,000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현금 100원을 더 내면서 유가증권까지 같이 사버리는데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는 70원밖에 안 되니까 건물을 30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T에 보시는 것처럼 세법도 이 특례로 이 현재 가치 평가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무조정이 없고요. 오른쪽 서류를 보시면 기업회계가 혹시나 명목 가치로 이걸 잘못 평가했다고 치면 건물 1,000원에다가 현금 1,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도 현재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100원 잡아버리고 현금을 100원을 잡아버리면 뜻밖의 세법은 상동이라고 해서 원칙대로 이 현재 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경우도 세무조정이 없죠.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거를 강제매입 채권이라고 합니다. 강제매입 채권, 즉 1,000원짜리 건물 살 때 국가가 나한테 액면 100원짜리 7년 만기 국공채를 사라고 해요. 이거 개인들은 안 사는데 법인은 샀다고 쳐요. 그래도 7년 만기니까 현재 가치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현재 가치 해보니까 70원이니까 30원은 그냥 건물 취득원가에 집어넣어야 하는데요. 기업회계는 이렇게 현재 가치 하는 게 원칙이고 세법은 이게 원칙이 아니라 그냥 유가증권을 100원 잡아버리고 건물을 빵원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 원칙도 인정되고 특례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둘 다 인정되니까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양가로 4번 가십니다. 양가로 4번에 장기 연불 조건의 취득자산은 동그라미 1번 원칙은 명목가액 평가고 동그라미 2번에 특례라고 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경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주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주 3. 다음 페이지 주 3. 장기 연불입니다. 연불은 연속 지불의 약자죠. 장기 연불 조건 취득자산인데 우리 예전에 69페이지에서 장기 할부 판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장기 할부 판매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의 장기를 공부하는 거고 얘는 장기 연속 지불이라고 하니까 사오는 사람 입장에서 한 번에 300원에 사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1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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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걸쳐 사오는 것을 장기 연불 조건의 취득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사례 좀 볼까요? 7기 1월 1일 날 A사는 B사에 토지 장부가액 210을 가정하는데 얘를 매년 말 100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명목가액은 300, 현재 가치는 270으로 가정했을 때 케이스 1은 기업회계가 현재 가치를 평가해서 현할차 30을 잡은 거고요.
케이스 2는 기업회계가 명목가치로 평가하다 보니까 현재가치를 안 잡은 경우입니다. 자, 답만 보시면 되는데요. 답만 보시면 TA 보시면 세무조정이 둘 다 없음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업회계는 장기 연불로 사올 때 한 방에 명목가치 300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270에다가 현재가치 30을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세법상 큰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법에서는 저 현재가치 30에 대한 이자 비용을 어떻게 보기로 했느냐? 표 밑에 곱표시 보시면 이때 이자 비용으로 계상된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은 원칙인 명목가치로 계상했으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목가치로 계상한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다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은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할 때 지급이자로 보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 차감 상가액은 실제로 돈으로 주고받는 이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필요도 없으며 약간 실무적이지만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우리 칠판 마크 보시면 이렇게 장기연불 조건 취득자산은 이와 같이 세법상으로는 명목가치, 현재가치 모두 인정되지만 장기 금전 대차거래, 즉 내가 100원씩 3년 동안 물건 사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300원 빌려줘 버리고 앞으로 3년 동안 100원씩 회수하는 이거를 장기 연불일 조건의 매입이라고 하지 않고 장기 금전 대차거래라고 하는데 요거는 명목가치 평가만 인정되고 현재가치 평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주 4번은 장기 연지급 수입이자라고 해서 지급을 연기하면서 수입하는 사람이 은행에 이자 내는 건데요. 자, 이거 수입자예요.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제가 원재료를 수입해 오는데 거기 세 줄 읽어보시면 수입자가 물품 수입대금을 내가 일단 수출자인 미국에 있는 브라이언 씨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끼고 있는 은행이 먼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은행이 우선 수출자에게 신용 제고 및 결제를 해준 다음에 나는 물건 수입부터 받고 한 2달 후에 그 내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이 물건들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은행에 이 대금을 갚으면서 일정한 이자를 지불하는 것. 기업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보고 있는데 세법은 원칙상 자산의 취득가액이고 기업회계의 처리를 특례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주 4번도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도 세무조정이 없기 때문이죠. 사례 보시면 A사는 미국에서 원재료 100원을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이 먼저 100원을 내줬고요. 나는 우리 거래한 그 은행에 한 달이나 2달 후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110원을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케이스 1부터 보시면 현금 100이 나가면서 원재료 100이 나가고요. 여기 현금 10 더 주면서 이자 비용 10을 잡습니다. 이거를 세법도 그대로 특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는데 오른쪽 세로 보시면 이거는 기업회계가 이 10을 원재료를 잘못 계상했다고 가정합니다. 즉 현금 100 나가면서 원재료 100 잡고 나머지 이자 10도 기업회계가 원재료 10을 잡았다고 쳐요. 기업회계가 이렇게 안 하는데 그냥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세법은 뜻밖의 상동이라고 해서 이게 원칙이거든요. 세법은 원래 이 이자 비용을 취득원가로 잡아야 하니까 역시나 어떻게 해도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단 두 개의 서로 세법상의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특례로 할 때 잡히는 이자 비용을 세법에서는 지급이자로 보기로 했어요? 안 보기로 했어요? 안 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원칙이 이게 이자 비용이 안 나와야 하니까. 옆에 이제 곱표지 보시면 이때 이자 비용의 연지급 수입이자는 원칙으로 취득가액으로 잡았으면 이 이자 비용이 안 나왔을 테니까 다음을 적용하지 않는데 동그라미 1번 수익배당금 입금물산입하고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계산할 때 지급이자로 안 보기로 했고요. 동그라미 2번 이건 실제로 주고받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고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5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인데요.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이미 부가세에서 배웠죠. 바로 사례 한번 들어가 볼까요? A사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원재료를 102원에 매입하고 102분의 2로 해서 2원을 이제 부가세로 돌려받는 경우죠. 근데 이걸 전액 원재료를 잘못 계상했다고 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업회계도 세법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2원 나갔지만 2원은 의제매입세 공제로 돌려받으니까 원재료는 100원만 잡고 자기의 자산으로 2원을 잡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회계가 어리버리 현금 102원을 다 원재료 102원으로 잡았다면
세법에서는 현금 100에 원재료 100에 나머지 2원은 선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세무조정을 이중조정으로 해서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은 2원 없애버려야 하고 선급금이라는 자산 또 2원을 잡아야 하니까 입금산입에 선급금 2원의 유보, 그 다음에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에 원재료 입금불산입 또는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에 우리 원재료 2원에 마이너스 2원도 같이 해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중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취득가액의 포함료 부여하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양쪽에 세법상 취득가액에 넣어야 하는지 안 넣어야 하는지를 다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요약해 왔고요. 어딘가 그 페이지도 붙여놨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그 페이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규정이겠습니다. 뒤에 86페이지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도 빨리 설명드려버리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걸로 하죠. 1번에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인데요. 양가로 1번에 재고자산 보시면 일단 원가법입니다. 개별법, 선입, 후입,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과한업법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주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법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해주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 저가법이라고 해서 원가법과 기업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가로 평가한 것 중에서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저가법은 이게 중요한데 세법상 미리 적법하게 과세 당국에 신고했을 때만 인정되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아시겠지만 저가법은 부인되기 때문에 기업회계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았을 때마다 세법이 이를 손불로 부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양가로 1번의 유가증권은 동그라미 1번 원가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고요. 그 외에 모든 평가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세법은 원가법이니까. 다만 예전에 배운 것처럼 발행주식의 파산 등 41페이지에서 파산으로 인한 손금은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2번 내려오시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선택이라고 해서 이 그림은 1차에서나 나올 수나 있지 2차에서는 거의 안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 종목별 내가 똑같은 삼성전자라는 안에서 제조업을 하냐 도배업을 하냐 영업장별 심지어 제조업 안에서도 서울에서 하느냐 부산에서 하느냐 재고자산 종류별 심지어 똑같은 서울 영업장에서도 제품 상품 반제품 제공품 반제품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저장품 이 4가지 그룹픽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그림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누구는 선입, 누구는 이동, 누구는 총평균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밑에 칠판 마크 보시면 이렇게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제품, 상품, 원재료, 영업 종목별, 그 다음에 영업장별로 서로 다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1차에서나 말문제로나 나오지 아마 2차에서 나올 확률은 좀 적죠. 3번 보시면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 방법 및 최초 신고 변경 신고인데요. 동그라미 1번 최초 신고는 신설법인은 설립일에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인 내년 3월 말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하죠. 이거 잘못하시면 분식인 거 알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하다가 갑자기 이동평균이나 후입선출법, 후입은 안 되지 이제 IFRS는 총평균법으로 막 바꿔버리면 이거 분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도 좀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즉 올해 2015년 말 결산할 때 내가 선입에서 총으로 바꾸고 싶으면 2016년 3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설법인일 때나 그런 거고 얘는 올해 9월 말 이전까지는 좀 미리 변경 신고를 해줘야겠습니다. 주 1번 보시면 최초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그냥 무조건 무신고입니다. 다만 최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무신고 평가 방법을 적용받는 법이니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내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옆에 있는 사례를 보세요. 큰일 났네. 왜냐하면 회사 신서로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2기 3월 31일까지 했었어야 하는데 2기 10월 19일에 처음으로 총평균법으로 신고한다 이거예요. 이거 늦었죠. 1기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1기 보시면 언제까지 최초 신고했어야 돼요? 2기 3월 30일까지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해버렸으니까 무신고가 되는데요. 그것도 또 2기에 9월 30일 전까지만 뭘로 변경하면 되는데 11월 19일 날 너무 늦게 총평균으로 변경 신고를 했죠. 자, 2기에 10월 19일 박스 보시죠. 그러면 실제 최초 신고가 되는 건데 총평균으로 해봐야 화살표에 보시는 것처럼 2기까지는 그냥 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리고 3기부터야 이 총평균법이 적용되는 거니까
늦어버린 겁니다. 아무래도 2기라도 9월 30일 전까지만 했으면 2기에는 총평균법을 써먹을 수 있었는데 아깝지요. 꼭 표시 보시면 다만 1기까지 적용하던 선의선출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2기 9월 30일까지만이라도 변경 신고하면 2기부터는 총평균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뻔했는데 아깝군요. 자, 주 2번 보세요. 기한이 변경된 후에 변경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까지는 임의 변경이라고 하죠. 임의 변경 참 시험에 과거에 자주 나왔으니까 이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법인이 변경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례 좀 볼까요? 회사가 2기부터 상품에 대한 평가 방법을 선입해서 총평균법으로 최초 신고가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박스 보시니까 9월 30일까지만 신고하면 2기부터 총평균법으로 바로 변경이 되는데 2번 보시면 10월 1일 날 하루만 늦어버려도 2기는 안 되고요. 3기부터 변경이 되니까 2기는 소위 임의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주 3번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방법 최초 신고 및 변경 신고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신고사항이므로 별도의 승인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참고의 매출가격 환원법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를 볼까요? 이거는 1차에서는 거의 나올 수 없고 2차에서도 희박하긴 하지만 2차는 좀 넓은 범위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가격 환원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매 예정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판매될 예정가액에서 동차액을 공제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판매 예정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 예정가액을 그냥 취득가액으로 봐야지 그걸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출가격 환원법이라고 하죠. 아마 중국회계에서 거의 안 배웠을 거예요. 아니, 배웠는데 까먹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세법에서도 별로 안 중요합니다. 다이소 아세요? 다이소? 다이소는 웬만하면 얼마에 팔아요? 1,000원에 팔죠? 근데 1,000원이 매가예요? 원가예요? 매가죠. 원가는요? 원가는 일일이 확인하자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확인하기 힘들걸요? 왜냐면 다이소에 정말 짜잘한 물건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매업들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소매업들이. 정말 짜잘하게 뭐가 많다고요. 근데 어느 세월에 다 그 원가 하나하나를 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에라 모르겠다. 우리는 평균 원가율이 90%다. 상당히 박한 업종이군요. 얼마 안 남네요. 자, 그러면 그냥 원가를 뭐라고 추정해버리면 돼요. 추정을 900원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판매하면 판매 예정 차익이 나옵니까? 차손이 나옵니까? 차익이 나오죠? 100원으로. 이런 건 인정된다니까요. 즉 이렇게 해서 역산해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 얼마가 잡히는 거예요? 900원 잡히는 거예요. 제발 까먹지 마세요. 이번 챕터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얼마로 평가할래? 재고가 900이 잡힙니다. 이게 왼쪽 세로. 근데 오른쪽 세로는요. 큰일 났네. 우리가 다이소가 너무 공격적인 경영을 해가지고 원가율이 110%가 나와버렸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110원에 들어온 물건, 1100원에 들어온 물건을 1500원, 2000원에 팔아야 하는데 여전히 매가는 1000원인 상태에서 이게 요새는 1100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새 다 원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추정을 하기를 원가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추정하기를 1100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팔하면 판매 예정 차익 나와요? 차손 나와요? 헐. 차손 나온다고요. 세법에서 이런 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 예정 차손이 나올 때는 추적 원가를 그냥 딱 얼마까지만 잡아줘야 돼요. 1,000원까지만 잡아줘야 돼요. 즉 이거를 판매 예정 차손을 인정 안 해준다고요. 이렇게 하면 재고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고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죠? 별걸 다 배우네. 4번 보니까 세무상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인데요. 자, 무신고하면 재고자산은 선입,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이 정도는 외우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임의 변경하시면 맥스멈 1번과 2번 중 이제 큰 금액이 되시는데 1번은 무신고 시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금액, 예를 들어서 재고는 선입,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배우셨죠? 이번에 당초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 중에 큰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가로 3번에 꼭 이런 문제 나오는데요. 단순히 계산착오했다면 임의 변경으로 보지 않고 착오 금액만 단순하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재고자산 세무조정 요약인데요. 재무상 평가액보다 세무상 평가액이 줄어들어야 하냐면 자산을 줄여야 하니까 송금산입에
재고재산 평가증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요. 차기에는 무조건 반대조정. 2차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분점수 1점 무조건 따는 거죠. 무조건 반대조정. 동그라미 2번은 재무상 평가금액보다 세무상 평가금액이 커져야 한다면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니까 입금산입에 재고재산 평가금액 유보를 올리시고 차기 세무조정은 송금산입에 마이너스 유보로 무조건 반대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이거 자동 반대조정이라고 해서 기말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내년에 판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반대조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례는 안 할게요. 밑에 있는 사례는 뒤에서 문제 많이 풀 테니까 안 하겠습니다. 6번 보시죠. 6번에 우리 유가증권의 세무조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아시겠지만 세법은 다 원칙이 원가법이죠. 원가법이기 때문에 기업회계 평가를 모두 다 부인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유가증권의 세무조정 요약은 아주 쉽죠. 자, 보면 가운데 세로 보시면 기업회계는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자본,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상각 후 원가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분법은 지분법 손익은 손익으로 보내고 관계기업 자본 변동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가운데 세로 보시면 그냥 법인세법은 무조건 원가법이니까 법인세법의 유가증권 세무조정 요약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좀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평가를 부인해버리면 되죠. 89페이지 표 밑에 줄을 보시면 이렇게 채권자와 달리 채무자의 상각 시에는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니까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아까 문제에서 풀어봤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채무자인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현재가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자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만기 보유 증권마저도 상각 후 원가법을 세법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여전히 현재가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인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밑에 사례도 우리 어차피 뒤에서 문제 풀 내용들이니까 굳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7번 보시면 IFRS 적용 내고법인의 재고자산 평가차익의 입금불사입 특례는 이제 좀 시기가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시기니까 저는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혼자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챕터 7.3의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인데요. 자, 이렇게 됐죠. 옛날에 2010년까지는 기업회계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외화 환산 손익이 나오면 세법은 무조건 부인했어야 하는데 2011년부터는 회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규정으로 바뀌었죠.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회계가 환산해 놓은 것을 세법이 여전히 부인하는 정책을 쓰겠다면 입금불사님이나 송금불사님으로 없애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11년부터 우리 회사도 세법이 허용해주고 있는 대로 기업회계 환산을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라고 신고만 했다면 기업회계의 외화 환산 이익이 그대로 입금으로 인정되고 기업회계 외화 환산 손실이 그대로 손실로 인정되니까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보시면 외화자산 부채의 환산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일반 법인은 선택 규정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제 세법이 이걸 환산을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기업회계에서는 무조건 뭐죠? 기업회계에서는 무조건 환산하는 거고요. 세법에서는 환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세로에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강제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통화선도 통화수합 환변동보험도 일반 법인은 선택 규정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선택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비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일반 법인은 환산을 안 하고요. 근데 은행업도 환산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환산을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오직 누구만 환산하죠? 기업회계에서 화폐성만 환산하는 건 알고 있죠? 비화폐성은 굳이 환산 같은 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91페이지의 주 1번 보시면 여기서 화폐성과 비화폐성을 잘 구분할 줄 아셔야겠는데 동그라미 1번의 화폐성 항목은 화폐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금액이 일정한 화폐액으로 고정된 금액으로서 오른쪽 세로 보시면 웬만한 당좌자산하고 유동부채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현예금, 매출채권, 대여금 등 그 다음에 부채는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 사채 등 다 들어가는데 다만 호표시를 보시면 선수금,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항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선수금, 선급금도 당좌자산이나 유동부채잖아요. 왜 근데 얘네들은 환산을 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물건은 주고받았는데 기말 현재까지 돈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죠? 맞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선급금, 선수금은 돈부터 주고받아 버렸고 아직 기말에 물건을 주고받지 않은 겁니다.
이미 돈부터 주고받았으니까 돈 주고받았을 때 다 이미 그 당시 환율로 환산을 다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환산 싹 다 끝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제한산할 필요 없는 비화폐성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요것만 빼면 요 표는 그렇게 어려운 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주 3번에 결론적으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방법은 내가 신고만 잘하면 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법인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그라미 1번 거래일 환율 방법, 동그라미 2번 마감 환율 방법 중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이요? 1. 거래일 방법, 2. 마감 환율 방법이에요. 1번 거래일 환율 방법이라는 것은 당초 4월이나 5월이나 6월에 거래했을 때로 그냥 놔두란 소리고 기말 환산을 안 하겠다는 소리고요. 동그라미 2번은 마감 환율 평가 방법은 3월, 4월, 5월에 거래했던 것을 아직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했다면 기말 마감 환율로 한번 평가해보란 소리니까 이거는 환산을 해보겠다는 뜻인 거죠.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1번은 기말에 환산 안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기말에 환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대로 평가하시면 되고요. 최초로 동그라미 2번의 방법, 즉 우리는 기업회계처럼 세법도 환산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조건 1번입니다. 즉 기말 평가를 세법이 환산 자체를 인정 안 해주는 방법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2010년까지는 기업회계 환산을 세법이 무조건 부인했는데 2011년부터는 1. 여전히 부인할래요? 2. 이제는 환산할래요? 두 개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2번을 먼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여전히 몇 번입니까? 1번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동그라미 1. 기말에 평가하지 않는 방법, 즉 취득일 또는 발생일 환율로 그대로 놔두는 거. 동그라미 기말에 평가하는 방법, 즉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일로 평가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주 4번 보시면 일반 법인의 경우는 신고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서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 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 번 2번을 한 다음에는 다시 1번으로 못 돌아온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2번을 해도 5년이 지나면 다시 1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5번 이렇게 기말에 환산해보는 환산손익은 소위 미실현손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외화 채권 채무의 내년에 상환손익이라고 있어요. 환산손익 말고 내년에 실제로 달러를 거래처로부터 받으면서 상환할 때 나오는 상환손익은 이거는 미실현손익이 아니라 실현손익이기 때문에 그 사업연도의 입금이나 송금으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고민하는 것은 환산손익만 고민하는 거지 내년도에 진짜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상환손익 또는 차손익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세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례도 역시나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다시 볼 테니까 이 사례도 문제풀이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풀이 좀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보시면 190페이지 01의 자산의 취득원가의 1번 문제입니다. 우리 일단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부터 작성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금강의 11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 금강의 11기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자, 1번 보시면 10기, 즉 전기 자적을표상 유보잔액이 미수금 대손부인에게 6천만원 넘어왔고요. 상품 평가손실이 5천만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토지 A의 시가초과액도 4억이 넘어왔습니다. 보자마자 상품 평가손실은 상품평가 마이너스 6으로 없애버리면 되죠. 얼마라고요? 상품평가가 5천만원이죠? 5천만원만 이렇게 일단 없애버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2번 단기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0기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없고요. 2번 전기 미수금에 대한 대손부인액 중 1,000만원은 단기에 회수됐으니까 반대 조정해 주시면 되고 영업의 수익을 처리했습니다. 전기에 손불된 거 단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야죠? 익불하시 하는데 이걸 기업회계가 영업의 수익을 처리했으니까 얘는 전기 미수금이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였나요? 금액이 1,000만원이었나요? 1,000만원을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주한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단기 중 주한강이 주금강에게 지불해야 될 매입 채무 2억 원 중에서 1억은 면제됐어요. 채무 면제익. 나머지 1억만 출자 전환됐습니다. 출자 전환으로 주금강, 내가 취득한 주식의 시가, 이번 챕터는 내가 취득한 거 배운다고 그랬어요. 시가가 3천만 원이고요. 발행가액은 1억입니다. 주금강은 이 내용을 다음같이 회계 처리했는데 투자 주식을 3천 잡고 대선상각비를 1억 7천을 잡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1천만 원은 1억이 출자 전환됐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한 주식의 발행가액도 1억이니까 1억까지는 잡았어야 하는데 3천만 잡았으니까 투자 주식을 7천만큼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주식을 7천만 원만큼 올리고 유보 잡았어야죠. 근데 3천만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니까요. 4번에 전기의 상품 평가 손실은 시가 이하로 하락함에 따른 평가 손실이며 단기 모든 상품은 판매되었죠. 반대 조정. 단기 관련제 제품은 원가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평가. 그럼 세법에 문제 없고요. 다만 단기 중 일부 제품이 파손되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제품을 단기 말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서 발생된 제품 평가 손실을 6천만 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원래 평가는 인정 안 되는데 이렇게 파손이나 부패받은 것은 세법이 아무리 깨진 병을 본드로 붙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인정이 되죠. 한편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된 제품은 원가법이라 하더라도 이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인하실 필요가 없죠. 5번 주금강은 10기 100두 특수관계 있다는데요. 취득한 토지 A를 한라에게 15억에 매도했고 다음과 같이 처리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할 거 없이 작년에 시가초과액을 반대 조정으로 이렇게 없애버리면 되겠군요. 회계 처리는 굳이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만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 없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비교적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네요. 자, 194페이지의 02에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괄 취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 중소기업인 주한국의 12기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한국은 물음부터 볼까요? 물음. 주한국이 주설학으로부터 구입한 건물의 취득 첫째인 2014년 세법상 상각 범위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아직 감가상각 안 배웠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뭐냐면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할 때 토지로 얼마 구분하고 건물로 얼마 구분해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나오냐 이거죠. 이해하셨죠? 자, 보니까 주한국은 2014년 작년 10월 1일에 주서학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6억 7,600만 원의 부가세 포함으로 일괄 구입 후 영업활동을 사용하다가 2014년 11월 20일 날 이걸 7억에 일괄해서 처분해버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2014년 10월 1일에 일괄 구입 시 주설학의 장부가액은 토지 1억 5천이고 건물 1억이었으며 감정평가액은 토지 3억이고 건물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는 없지만 감정평가가 있으니까요. 감정평가로 6억 7,600을 곱하기 2억 더하기 3억. 맞죠? 2억 더하기 3억이죠? 거꾸로 썼네요. 3억 더하기 2억이네요. 3억 더하기 2억이고 그 다음에 이 2억은 이게 지금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여기다 1.1을 곱해야 하는 거 알죠? 그리고 여기다 3억 쓰거나 2억을 쓰시면 각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건물 가액은 26 그럼 토지 가액은 390이에요. 390? 네, 390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600만 원이 이 부가세였나 보죠. 그러면 딱 676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럼 뭐 구하셔야 하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건물 계상했답니다. 아니지, 토지도 일부가 있어야지. 그러면 토지는 390에 유보해 주시고 건물은 오히려 390에 마이너스 유보를 해 주셔야죠. 전부 다 건물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양가로 이번에 감가상각비로 14년에 1,500만 원,
15년에 3,500만 원을 각각 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기준 내용 연수는 세법상은 원래는 20년인데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용 연수를 세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짧게 신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신고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5%니까 15년까지는 신고할 수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죠? 15년까지는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법을 정액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문제가 특이하게 15년이 아닌 14년 세무조정을 물어봤어요. 특이하죠? 자, 14년.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산감액분 조정이라고 부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자산감액분 조정.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자산감액분 조정. 자산감액분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해줘야 하는데 1. 그 자산감액부터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 여기에 맞게 우리 감가상각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산감액비 조정은 이렇게 하는 거죠. 회사의 감비 곱하기 우리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기로 했죠. 자, 2014년 물어봤습니다. 14년에 2,500만 원이고요. 곱하기 이때만 해도 지가 알고 있는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은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6억 5천으로 잘못 알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 유보가 3억 9천이었죠. 3억 9천에 마이너스 유보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숫자가 900만 원이 나오네요. 900만 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900만 원이 지금 잘못 계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반영한 감가상각비 조정을 하는 거죠. 1. 회사 감비는 1,500이 아니라 900을 빼가지고 600만 해야 하고요. 이 세법상 한도도 너가 지금 3억 9천? 맞죠? 6억 5천. 6억 5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3억 9천은 아니거든. 이거 한 다음에 15분의 1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 취득했습니까? 10월에 취득했으니까 12분의 3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한도는 얼마 나오냐면 한도가 4333333 333 나오니까 감비를 다시 한번 1666667만큼 유보를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특이한 문제죠. 일단은 일괄 취득에 대해서 우리 부가세까지 감안해서 일단은 안 보내주셔야 하고 안 보내준 문제가 다시 헛방의 법칙, 즉 마이너스 유보인 자산 감액분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게다가 감가상각비를 아직 안 배웠지만 감가상각비에서 내용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 25%까지를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의 3번 문제는 장기 금전 대차 거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장기 금전 대차 거래예요.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장기 연불 조건으로 취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 금전 대차 거래입니다. 아까 제가 장기 금전 대차 거래 세법에서 현재가치 인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인 11기의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관한 잔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각 법인별로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래의 답안 양식에 따라 11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1번 주 한국의 11기 세무조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오. 물음 2번 주 서울의 11기 세무조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서로 양쪽 회사를 다 해보란 소리예요. 주 한국의 대여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번 주 한국은 2015년 10월 1일에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주 서울에게 5년 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2억을 무이자로 대해줬죠. 그리고 대여금의 현재 가치는 1억 2천입니다. 주 한국은 2015년 10월 1일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금이 1억 2천 나가고 현금이 2억 나가고 장기 대여금이 2억 더 잡히고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은 8천만 원이고 기부금을 8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 한국은 2015년 12월 31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는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억 5천에다가 이자 수익 1억 5천을 1,500씩을 잡고 있고요. 3번 주 한국은 설립한 이후 차입한 금액은 없고 법인세법상 당좌 대출 이자율은 10%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재밌는 문제네요. 한번 잘 볼까요? 일단은 현재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마인드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기업회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세법은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단은 기업회계는 특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는 이거 현금을 1억 2천만 주고요. 여기다가 현할차를 잡아야 돼요. 현할차를 8천을 잡은 다음에 장기 대여금을 얼마 잡아야 하냐면 2억을 잡아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금을 2억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8천만 원에 뭐를 퍼준 겁니까? 기부금을 이렇게 퍼준 겁니다.
이해하셨죠? 세법은 보자마자 놀고 있네. 뭔 기부금이야. 이거 기부금 인정돼? 인정 안 되라고 해서 송금불산입의 기부금을 잡습니다. 또는 현할차를 잡죠. 현할차 또는 기부금을 잡으세요. 기부금에 800,000만 원에 일단 유보 잡으시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올해 연말에 이자 수익을 현할차로 잡고 있는데 역시 한번 놀고 있네 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반대 조정 현할차를 1,500만 원을 잡으시고 마이너스 유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둘 사이에 100% 출자에 설립한 주 법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자를 받지 않아도 뭐에 걸리냐면 우리 나중에 배울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걸립니다. 2억 빌려줬던가요? 2억 빌려줬고요. 그리고 10%로 당대대출 이자를 가정했고 10월 1일 날 빌려줬으니까 곱하기 31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31일을 해서 92일을 곱해가지고 서로 받은 이자는 없으니까 0을 빼주시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5,041,095 그래서 504만원 정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나오네요. 5041 0959 상대방은 법인사업자인가요? 상대방 법인사업자죠? 법인사업자니까 기타 사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보시면 주 서울의 11기 세무조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도 똑같죠? 서울도 똑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도 원래 자기가 1억 2천을 냈어야 하는데 2억이나 그러니까 1억 2천만 빌려왔어 하는데 2억이나 빌려왔으니까 8천만 원은 공돈으로 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기부금이 잡히는 것처럼 걔는 뭐가 잡히냐면 자산 수증익이 잡힙니다. 자산 수증익이 8천만 원이 잡힐 거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우리 회계처리 양가로 이번에 지금 영리법인인 주한국은 이자 수익으로 현할차를 지금 잡는 것처럼 이 지금 상대방인 주서울도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으로 현할차를 잡을 거거든요. 이해하시는 거죠? 그 이자 비용이 인정됩니까? 부인됩니까? 당연히 부인돼야 하니까 그 이자 비용 손불해야죠. 즉 현할차로 1,500만 원만큼 유보를 해야 합니다. 얘가 입금불산입 한 것처럼 얘도 송금불산입으로 현할차에 1,500만 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장기금전 대차거래는 세법에서 인정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 말씀은 어딨냐면 197페이지에 있네요. 197페이지를 보시면 해설 1번에 장기금전 대차거래가 나와 있는데 세법상 관점, 세법상은 장기금전 대차거래의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현재가치 할인차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즉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우 동일하다. 자, 이해하시는 거죠? 장기 연불 조건 취득을 하거나 장기로 할부 판매하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다 현재 가치가 인정되죠? 안 되죠?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장기 금전대차 거래라고 해서 물건을 주고받지도 않고 돈만 이렇게 3년 동안 빌려주는 것은 현재 가치가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설에 제가 채무자의 회계 처리도 한번 집어넣었으니까 천천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